이 오디오북은 조혜신 성우의 제자들 11명의 졸업작품입니다. 제목 연탄길 이삼권 지은이 이철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이야기와 낭독자 아버지의 생일 김지선 반딧불이 김은송 따뜻한 콜라 김라희 가난한 날의 행복 손정현 500원짜리 병아리 배예원 아버지의 훈장 송지은 멸치 장명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김희숙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김수영 찔레꽃 견정화 할머니의 밥그릇 이서미 아버지의 생일 비에 젖은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도란도란 속삭이고 있었다. 완섭 씨는 갈색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졸음에 겨운 하품을 했다. 바로 그때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 봐도 거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담배 연기처럼 헝클어진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완섭 씨의 코를 찔렀다. 완섭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완섭 씨는 그때서야 그들 부녀가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들 부녀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준다는 게 완섭 씨는 왠지 꺼림직했다. 완섭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완섭 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아이는 주인의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다 말고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졌다.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에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말이다. 아빠하고 저쪽 끝으로 가서 앉거라. 여긴 다른 손님들이 와서 앉을 자리니까.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는 자리로 가더니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이는 아빠를 데리고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았다. 아빠는 순댓국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간장 종지처럼 볼이 패인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완섭 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다. 완섭 씨는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아이는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알았어. 순영이 너도 어서 먹어라.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나만 못 먹었나 뭐? 근데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야 한댔어. 어서 밥도 아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알았어. 아빠는 조금씩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완섭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조금 전 자기가 아이한테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아이는 아빠 손을 이끌고 완섭 씨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위에 1,000원짜리 넉 장을 올려놓고 주머니 속에 있는 한 움큼의 동전을 꺼내고 있었다. 얘야, 그럴 필요 없다. 식사값은 2,000원이면 되거든. 아침이라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국밥 속에 넣어야 할 게 많이 빠졌어. 그러니 음식값을 다 받을 수 없잖니? 완섭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1,000원짜리 2장을 다시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다. 아까는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완섭 씨는 출입문을 나서는 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한 움큼을 넣어주었다.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아픔을 감추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완섭 씨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완섭 씨 눈가에 눈물이 어릉어릉 맺혀 있었다. 민들레 하얀 꽃씨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말뚝잠을 자던 가로수가 초록손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따뜻한 콜라. 커다란 교실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종민이는 나쁜 시력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너무 더운 날씨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종민이는 학원에 온 것을 후회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종민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허둥대고 있을 때 영어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종민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굴의 근육까지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느릿느릿 교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지문을 읽으며 종민이 쪽을 향해 걸어왔다. 종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는 척했지만 책 속의 글자들은 온통 개미떼처럼 줄을 지어 종이 위를 기어다닐 뿐이었다. 종민이는 왜 그렇게 땀을 흘리니? 얼굴도 빨개졌고. 종민이 어디 아프니? 날이 더워서 그렇구나. 종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종민이 옆에서 영어 지문 하나를 다 읽고 다시 교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교탁 위에 놓여있던 콜라를 한 모금 마셨다. 콜라가 너무 맛있는데
나만 마셔서 미안하구나. 억울한 사람은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러면 콜라 사줄게. 가면 정말 사주실 거죠? 여기저기서 여학생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학생들은 수업 전에 음료수를 교탁 위에 올려놓곤 했다. 1시간 동안 입을 열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 대한 작은 배려였다. 하지만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종민이는 처음으로 음료수를 마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의아해하며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다음 지문을 읽으며 종민이 쪽을 향해 걸어갔다. 선생님의 한 손엔 콜라가 담긴 큰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은 콜라를 종민이 책상 한쪽에 올려놓고는 책상 끝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이 일어나는 순간 책상이 흔들리며 콜라가 종민이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쏟아진 콜라 때문에 종민이가 입고 있던 청바지는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바지가 다 젖었네. 여기에 콜라를 놓았던 걸 깜빡했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생님에게 종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손수건을 꺼내 온통 젖어버린 종민이 바지를 닦아주었다.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 넘어갈 듯 웃어대고 있었다. 잠시 후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다. 콜라로 얼룩진 바지를 입고 종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민이는 뒷문을 빠져나가다 말고 강의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교탁 앞에 서 있던 선생님은 종민이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보내주었다. 종민이도 선생님을 향해 수줍게 웃어 보였다. 종민이는 빈뇨증이 있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우면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하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많은 여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소변을 보러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숫기 없는 종민이는 진땀을 흘리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소변을 보고 말았다. 종민이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선생님은 당황하는 종민이에게 다가가 젖어있는 종민이 바지를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종민이 바지 위에 일부러 콜라를 가득 엎질러 버린 것이다.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을 위해 콜라를 쏟아놓고 당황하던 선생님의 사랑을 종민이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젖은 바지를 입고 교실 문을 빠져나갈 때 엷게 웃어주던 선생님의 미소를 종민이는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기억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 그 기억은 날마다 우리를 깨운다. 반딧불이. 가을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몰고 다녔다. 은행나무의 긴 그림자가 교수실 안으로 해쓱한 얼굴을 디밀더니 조롱조롱 얼굴을 맞댄 노란 은행알들이 경화는에 정겹게 들어왔다. 경화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다 말고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루처럼 환한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경화의 마음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모교의 교수가 된 경화에게 지난 기억들은 언제나 유쾌한 아픔이었다.
경화가 대학 시절 퀭한 눈으로 중앙도서관을 오갈 때면 늘 마주치던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다. 몽당 비만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며 분지 청소하던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의 얼굴엔 한겨울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를 만나면 경화는 항상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다. 아줌마, 오늘도 또 만났네요. 아줌마도 반갑지요? 그럼요, 반갑고 말고요. 아줌마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아줌마 얼굴은 언제 봐도 꽃처럼 환하지요? 아줌마는 빙그레 웃으며 결린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어찌나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딸애만 생각하면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요. 대학 다니는 딸은 얼굴이 예쁜가요? 그럼요. 예쁘고 말고요. 딸의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경화고 성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스꽝스런 대화를 주고받은 뒤 두 모녀는 까르르 웃곤 했다.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경화 어머니였다. 경화는 마음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청소하는 엄마를 만나면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엄마를 대신해 걸레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열람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휴지들이 경화의 손에 언제나 가득했다. 대학 시절을 회상하던 경화는 문득 시계를 봤다. 그리고 서둘러 교수 연구실을 나섰다. 경화는 엄마가 있는 행정관 지하 보일러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엄마는 비좁고 궁색한 방 한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우리 딸, 아니 민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왜?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실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경화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잠시 망설였다. 경화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있잖아. 청소일 그만두면 안 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몸뚱이가 아직 성한데 왜 일을 그만둬? 엄마 나이도 있고 허리하고 무릎도 많이 아프잖아. 나야 이날까지 청소일로 이골이 낫는 걸 뭐. 하루 이틀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하긴 네가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에서 엄마가 청소 일하는 게 창피스러울까 봐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너 혹시 그래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면 됐다. 속마음을 들켜버린 경화는 당황한 빛을 보였다. 청소 일을 하는 엄마는 경화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매달려 있었다. 경화야, 엄마가 청소일 한 지 얼마나 됐는 줄 아니?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된 걸까? 벌써 30년이나 됐다. 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뼈마디를 묻을 곳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파 누워있는 어린 너를 방에 두고 새벽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는 애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눈물만 닦으며 일했었지. 경엄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는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엄마도 봉천동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김서방도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말이야. 경화는 진심을 말하면서도 감추어진 마음을 차마 드러낼 수 없었다. 교수가 돼가지고 엄마 혀드른 일 시킨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다는 말이 경화 입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허기야, 이 일 그만두고 나면 몸뚱이야 편하겠지. 그런데 애미 마음속엔 차마 이 일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엄마에게 있어 청소는 쓸고 닦는 일만이 아니야.
예민 30년 동안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왔어. 아버지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내 딸이 순탄하게 제 갈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빌었던 간절한 기도였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고 닦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흉하게 붙어있는 껌을 뜯어내며 인상 한번 쓰지 않았어. 남들 걸어가는 길 깨끗하게 해놔야 내 새끼 걸어갈 길 순탄할 거라고 믿으면서. 곰팡이 핀 벽을 바라보던 경화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괜한 말을 했지? 아니다. 네 마음 다 안다. 학교에서 엄마 마주칠 때 네가 창피해할까 봐 엄마는 대신 걱정되기도 했는데 늘 달려와서 애미 손 잡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창피하기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거칠거칠한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애미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지난번 교수 식당에서 너랑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어엿한 교수님이 내 딸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더구나. 고개도 못 들고 애미가 밥 먹을 때 음식이 맛있어 코박고 먹는 줄 알았겠지만 지나간 세월이 고마워서 그랬어. 눈물 감출 길이 없어서. 때론 서러움까지 당해 했던 곳에서 내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됐다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말이야. 걸레질을 하다가 물이라도 조금 튀는 날이면 사납게 쏘아붙이고 가는 여학생들이 많았지. 그 아이들을 그저 웃음으로 흘려보낼 때 애미 심정인들 좋았겠냐. 그래도 쓴 인상 한번 보내질 않았다. 그래야 내 자식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은 네가 이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날 수 있겠냐. 무지랭이 애미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경화는 엄마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경화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를 보면 반딧불이가 생각나. 야윈 몸 한켠에 꽃등을 매달고 깜빡깜빡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말이야. 엄마의 속 깊은 마음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엄마, 어제 우리 거 교수님들 회식이 있었거든.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했는데 식사비가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 넘게 나왔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고. 우리 엄마는 새벽 5시 반이면 집을 나와 30년 동안 눈비 맞으며 받는 월급이 65만 원인데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라고.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하지. 엄마는 경화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경화는 엄마 품에 안겨 마음으로만 소리 없이 말했다. 당신은 30년 동안이나 어두운 새벽 버스에 지친 몸을 실으셨습니다. 낡은 청소복에 아픈 허리 깊이 감추고 늘 바보처럼 웃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저를 밝혀주셨습니다. 반짝이고 싶어하는 철없는 딸을 위해 당신은 더 짙은 어둠이 돼주셨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난한 날의 행복. 정태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동네에 들어섰다. 정태는 아내가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빨간 딸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남편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팔짱을 끼었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내가 술 마신 게 불만이야? 그럼 술 안 마시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놈하고 같이 살면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좀 해. 동네 사람들 다 들어. 들으라지. 들으라고 해. 너도 정신 차려. 나 같은 놈하고 평생 살아봐야. 자, 얼른 들어가기나 해. 어? 대답을 안 하는 건 그렇다는 거지? 그래, 다 필요 없어. 정태는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계속했다. 두 사람이 서울 변두리 월세방으로 이사 온 건 2달 전이었다. 의류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다 만난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을 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알뜰한 미영과 성실한 정태는 행복했다. 그들이 일하던 네이 공장이 더운 날씨 탓에 수요가 사라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단 방 줄여서 나가보자. 살 길이 있겠지.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린 아직 젊은데 뭐. 우리 애는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2개월밖에 안 된 미영의 배를 쓰다듬는 정태의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사를 하고도 한 달은 일이 없어 집안에만 있었다. 정태는 얼마 전 공사 일을 시작했다. 미영도 봉제 인형 마무리하는 일을 맡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10,000원도 채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미영은 감사했다. 정태의 마음은 캄캄했다. 정태는 새벽녘 공사장에 갔다가 막막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이, 이제 일은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돌아앉아 토끼 인형에 눈을 붙이고 있는 미영에게 정태는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공사일도 끝났어. 나 같은 놈 뭘 믿고 사니? 그러지 마, 여보. 우리 애기가 들어. 당신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어느 소설 중에 가난한 부부가 서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남편은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샀다는 얘기. 난 그 얘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가난한 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정태는 벽돌을 나르면서도 아내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정태는 유아용품 가게에 들러 아기 목욕통과 아기 신발을 샀다. 자판 할머니에게로 가 딸기 한 근도 샀다. 어머, 예뻐라. 어디서 이렇게 예쁜 신발을 사왔어? 아기 목욕통까지. 정말 예뻐? 응. 빙긋이 웃고 있는 정태의 손을 잡으며 미영은 행복했다. 이건 당신 주려고 사왔어. 당신 이거 먹고 싶었지? 어머, 딸기잖아. 내가 아니라 이 녀석이. 불룩해진 배와 딸기를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은 배시시 웃었다. 저녁 노을이 딸기보다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기 목욕통과 신발, 딸기 한 근을 사기 위해서 정태가 몇 번이나 점심을 걸러야 했는지 미영은 몰랐다. 집에서 공사장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정태가 매일마다 걸으며 차비까지 아꼈던 것을 미영은 몰랐다. 500원짜리 병아리.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영수는 아빠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영수는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갔다. 영수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아빠가 보이지 않는 화단에 가만히 앉았다. 연두빛 화단엔 병아리 발자국 같은
노란 민들레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빨간 열매들도 쬐끔쬐끔 열려 있었다. 영수는 솜사탕처럼 부풀어 있는 민들레 씨앗을 입으로 훅 불었다. 하얀 꽃씨들이 눈물처럼 나풀나풀 땅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파트 2층 창문이 드르륵 열렸다. 두 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쫑알쫑알 아이들의 목소리가 영수 귓가로 들려왔다. 형, 누구께 멀리 날아간지 시합하자. 알았지? 응.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날리는 거다. 자, 하나, 둘, 셋. 아이들은 두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허공 속으로 힘껏 던졌다. 아이들의 손을 벗어나 땅 위로 떨어진 것은 종이 비행기가 아니었다. 노란 병아리였다. 영수는 병아리가 떨어진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병아리 한 마리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빨간 꽃잎처럼 흩어져 있었다. 풀밭 위에 누워있는 병아리는 나팔꽃씨 같은 두 눈을 깜빡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영수는 가엾은 병아리를 가슴에 안았다. 그때 두 아이가 시근거리며 다가왔다. 병아리 내 거야. 이리 줘. 또 던질 거잖아. 영수는 다친 병아리를 등 뒤로 감추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던진 거 아니란 말이야. 날아갈 수 있나 시험해 본 거야. 어서 내놔.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쪼르르 데리고 나왔다. 아이들 엄마는 목청을 돋아가며 나무라듯 영수에게 말했다. 왜 남의 병아리를 가져가니? 네 거 아니면 어서 돌려줘야지. 빨리 내놔. 영수는 병아리를 등 뒤로 감춘 채 눈물만 글썽였다. 아이들 엄마는 영수에게 다가가 병아리를 뺏으려 했다. 영수는 잔뜩 웅크린 채 병아리를 내주지 않았다. 너 어른 말이 말 같지 않니? 참 맹랑한 애로구나. 너희 집이 어디야? 내 엄마 좀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집이 어디야? 어서 앞장서. 어서. 아이들 엄마는 험상궂은 얼굴로 버럭 화를 냈다. 영수는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영수는 아줌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있는 곳까지 갔다. 영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아파트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이 엄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수 아빠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이리저리 밧줄을 타며 페인트질을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네 아빠니? 네. 근데 지금은 아빠를 부를 수 없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영수가 다시 말했다. 얼마 전에 아빠 친한 친구 한 분이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우리 아빠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 병아리처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영수가 내민 손바닥 위에 병아리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아줌마, 500원이면 살 수 있는 병아리라고 목숨까지 500원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엄마는 멋쩍은 얼굴로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사라졌다. 영수는 마음을 졸이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빠의 뒷모습이 만져질 듯 가까웠다.
먹구름이 하늘 가득히 밀려오더니 먼 하늘에 바람꽃이 일고 있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빠가 하는 일은 갑작스런 비가 내릴 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영수는 들은 적이 있었다. 아빠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수는 아빠를 부를 수 없었다. 영수 마음은 콩콩콩 뛰기 시작했다. 영수는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허공에 매달린 아빠 모습이 슬픈 병아리 같았다. 아빠, 아빠. 아빠를 바라보는 영수의 조그만 얼굴 위로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훈장. 등 뒤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서둘러 방을 뛰쳐나왔다.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대는 아빠를 견디지 못하는 날이면 민호 엄마는 늘 그렇게 울었다. 술단지 속 매실처럼 얼굴 가득 술이 절어있는 아빠가 민호는 너무 미웠다. 민호 아빠가 살갑게 대해주는 건 장남인 민호뿐이었다. 민호 아빠는 6.25 참전 용사다. 소대장이었던 민호 아빠는 민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6.25 때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호는 또랑또랑한 눈을 빛내며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야, 아빠는 전쟁 때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 그때마다 용감하게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어. 아빠도 그러면 총을 쏴봤어요? 그럼 아빠가 용감하게 총을 쏴서 수도 없이 적들을 물리쳤지. 아빠 엉덩이에 총 맞은 거 민호 너도 봤지? 네. 아빠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호 아빠는 진지해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퀭한 눈 속에 담겨 있었다. 한때는 민호도 아빠의 용감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달고 사는 아빠의 모습이 점점 싫어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민호는 고모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집과 떨어져 불편함도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아빠의 술 타령을 듣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아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엄마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 민호는 엄마가 그리워 일주일에 한 번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아빠는 민호를 끌어안고 기뻐했지만 지독한 술 냄새가 민호는 너무 싫었다. 아빠는 민호가 서울 고모집으로 돌아갈 때면 종종 민호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동행했다. 기차 안에서 아빠는 안주도 없는 술을 마시며 민호에게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민호야, 아빠가 만날 술만 마셔서 너도 속상하지? 어른이 되면 민호 너도 알게 될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한 일이 생기거든. 아빠는 속상해서 술을 마시는 거야. 아빠는 말이야, 우리 민호가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빠 얼굴은 슬퍼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아빠의 말소리를 외면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술에 취한 아빠와 함께 기차를 타는 것이 민호는 창피했다. 그렇지만 아빠를 멀리하면 그 불똥이 엄마에게 튈 게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민호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로 가는 기차에 아빠는 자주 동행했다. 술에 절은 아빠를 볼 때마다 민호는 어른이 되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다. 민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긴 세월 동안 아빠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술은 아빠를 쓰러뜨렸다. 아빠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주말이면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아빠를 생각했다. 차창 밖 먼 산을 바라보는 민호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의 바람대로 민호는 사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 영화를 보았다. 월남전을 다룬 영화였다. 영화를 보고 나서 민호는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웠다. 많은 적들을 죽인 공로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정신분열을 일으켰다. 적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총 앞에서 죽어간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매일같이 술만 마셨다.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민호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총끝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얼굴들을 잊기 위해 오랜 세월 술을 마셔야 했던 거였다. 기차에 앉아있던 민호는 비어있는 옆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장롱 속에 깊이 들어있던 아버지의 훈장이 생각났다. 파랗게 녹이 내려앉은 훈장을 어루만지며 슬프게 미소 짓던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뉘우침이 자꾸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멸치. 병호 씨 부부는 모처럼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가 어긋나 극장 앞에서 다투게 되었다. 화가 난 병호 씨는 홧김에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그렇다고 혼자 집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소정이 생각도 해야지요. 소정이가 얼마나 온 줄 알아요?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추운 데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영화 시작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내가 얼마나 애간장 태운 줄 알아? 병호 씨는 목을대를 잔뜩 세우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매표소 앞은 사람들이 많다고. 건너편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가 서로 어긋난 거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음성까지 남겼다고요.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온 걸 어떡해? 약속 장소는 분명히 극장 매표소 앞이었다고. 기억 안 나? 나는 분명히 편의점 앞이라고 들었는데.
식탁에 앉아 멸치를 다듬던 병호 씨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만두자고. 내가 참아야지. 시시콜콜 따지던 병호 씨는 아내가 다듬고 있는 멸치 한 마리를 손에 들었다. 병호 씨는 멸치머리를 손가락으로 뭉개듯 떼어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영화를 보던 6살 소정이가 식탁 쪽으로 총총총 걸어왔다. 소정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병호 씨에게 물었다. 아빠, 근데 멸치 얼굴은 못 먹어? 얼굴? 지금 아빠랑 엄마랑 멸치 얼굴을 다 떼어내고 있잖아. 병호 씨는 소정이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병호 씨 아내도 쿡쿡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듣고 보니까 소정이 네 말도 맞다. 눈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얼굴도 틀린 말은 아니네. 병호 씨는 다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소정이를 껴안았다. 귀여운 소정이 얼굴에 쪽쪽쪽 입을 맞추었다. 병호 씨 아내가 소정이에게 장난스레 말했다. 우리 소정이 멸치조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지금 멸치조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큰 멸치는 얼굴까지 먹으면 맛이 쓰거든. 그래서 얼굴을 떼어내는 거야. 소정이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멸치머리는 멸치 얼굴이 될 수도 있다. 살아가다 보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을 때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정희 씨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정희 씨 얼굴을 어루만졌다. 진호야, 이제 봄이구나. 너무 따뜻하다, 그치? 좋아. 우리 진호 생일이라서 날씨가 좋은가? 엄마, 지금 빨리 문방구 가서 로봇 사줘. 내 생일날 엄마가 로봇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 로봇 사줄게. 근데 태호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 태호 자니까 빨리 문방구에 갔다 오면 되잖아. 진호야, 잠들었다고 어린 동생을 혼자 두고 나갈 순 없지 않니? 그 사이에 태호 깨서 울면 어쩌려고. 정희 씨는 달래듯 진호에게 말했다. 동생만 사랑해준다고 늘 샘을 내던 진호는 금세 볼멘 소리가 되었다. 엄마는 만날 태호만 좋아해. 나는 하나도 안 좋아하고. 정희 씨는 진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진호야. 엄마가 우리 진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제 문방구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그 로봇 하나밖에 안 남았대.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떡해. 빨리 사줘. 정희 씨는 무작정 보채는 진호를 달래보려 했지만 진호는 막무가내였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이의 생일날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자는 동생 곁에 진호를 두고 가자니 진호가 원하는 로봇이 어떤 것인지 정희 씨는 알 수 없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진호 손에 큰돈을 들려 문방구에 혼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희 씨는 잠자는 태호를 혼자 남겨두고 진호와 함께 집을 나섰다.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태호가 깨지 않을 거라고 정희 씨는 생각했다. 로봇을 손에 들고 문방구를 나오는 진호는 콧구멍까지 벌쭉 벌어졌다. 너무 좋아 쿡쿡 웃고 있는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정희 씨 얼굴에도 봄꽃이 피어났다. 진호야, 엄마 아빠가 태호만 예뻐하는 거 아냐. 태호는 아직 어리니까 더 많이 보살펴줘야 하거든. 우리 진호도 엄마 마음 알지? 엄마, 나는 태호가 미울 때가 많아. 옛날엔 만날 나만 안아줬는데 지금은 태호만 안아주잖아. 엄마가 그랬니? 미안해, 진호야. 앞으로는 우리 진호도 많이 안아줄게. 우리가 잘못했어. 정희 씨는 진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희 씨는 진호 손을 꼭 잡고 연립주택 골목을 털레털레 들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정희 씨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정희 씨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3층 창문 밖에 5살 된 태호가 매달려 울고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5살 된 태호가 그 자리에 매달려 울고 있었다. 태호는 베란다 밖으로 나와 있는 화분 받침대의 새 파이프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태호는 창문 아래 벽에 나 있는 작은 틈 사이로 발 안쪽을 끼우고 가까스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태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정희 씨를 보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태호 엄마, 저걸 어째, 태호가. 정희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검지를 세워 입에 갖다 댔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주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다. 엄마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면 태호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호 엄마, 태호가 외벽 틈새에 발 안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면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정희 씨는 아주머니와 진호에게 태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는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3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가 대문에 열쇠를 끼웠다. 정희 씨는 부들부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을 때 창밖 화분대에 매달려 있는 태호의 머리가 보였다. 베란다에는 태호가 딛고 올라선 식탁 의자가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태호가 창밖으로 엄마가 오는 걸 보려고 식탁 의자를 베란다까지 끌고 나갔던 거였다. 정희 씨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석고상처럼 몸이 굳는 것 같았다. 무시무시한 공포로 눈앞이 흐렸다. 정희 씨는 태호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태호 쪽으로 다가갔다. 태호야, 엄마가 가서 안아줄게. 꼭 붙들고 있어,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태호는 떠나갈 듯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태호가 매달려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거의 다가가 태호의 손을 낚아채려는 순간 태호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창밖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태호의 비명 소리에 정희 씨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희 씨는 온몸을 떨며 태호가 떨어진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태호의 울음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119 구조대의 모습도 보였다. 태호야, 태호야! 정희 씨는 미친 듯이 태호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3층에서 떨어진 태호는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태호는 얼굴 한쪽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팔을 잘 가누지 못했다. 정희 씨는 태호를 끌어안았다. 우리 태호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지? 가까이에서 울고 있던 진호가 고개를 푹 떨군 채 정희 씨에게 다가왔다. 진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진호야 괜찮아. 정희 씨는 태호를 안고 119 구급차에 올라탔다. 서둘러 근처 병원으로 갔다. 다행스럽게도 태호는 오른쪽 팔꿈치에 금이 갔을 뿐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다. 팔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거라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정희 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울 수 있었다. 후회와 안도감으로 목이 막혀왔다. 태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동네 아주머니들과 진호의 사랑 때문이었다. 진호는 급한 마음에 윗집, 아랫집,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들을 모두 불러냈다. 아주머니들은 장롱 속에 있는 두터운 솜이불을 몇 개씩 가지고 나왔다. 태호가 떨어진 땅바닥 위에는 10개도 넘는 솜이불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태호는 솜이불 위에 다리부터 떨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다. 태호를 살린 건 이웃 아주머니들의 사랑이었다. 화창한 봄날, 개나리, 진달래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빨간색, 분홍색, 연두색, 노란색, 자주색, 형형색의 이불꽃들이 도시의 메마른 땅 위에 봄꽃보다 사랑스럽게 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간의 사랑이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승권 씨는 야학 수업을 마치고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고 근처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20분쯤 지나 야학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봄날을 간다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고 있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노래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한 사내가 야학 교무실로 들어왔다. 사내의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짙은 눈썹에 오지랖이 넓어 보이는 동글동글한 얼굴은 만화 주인공 짱구를 쏙 빼닮았다. 승권 씨는 그의 얼굴을 보고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짜장면 시키셨죠? 네. 승권 씨는 생계만개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짜장면 배달을 온 사내 손에 철가방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번쩍이는 은빛 철가방 대신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만을 달랑 들고 승권 씨 앞에 서 있었다. 사내는 해죽해죽 웃으며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짜장면 그릇 하나를 꺼냈다. 승권 씨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다. 검정색 비닐봉지로 배달된 짜장면.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사내는 얼굴 모양을 다분다분 바꾸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릇은 그냥 버리세요. 짜장면 그릇 때문에 승권 씨는 더욱 기가 막혔다. 그가 승권 씨 앞에 내려놓은 짜장면은 스티로폼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진 일회용 그릇에 담겨 있었다. 얇디 얇은 스티로폼 그릇에 담겨 있는 짜장면은 유통기간 지난 우동처럼 팅팅 불어 있었다. 승권 씨는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짜장면 값을 내주었다.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서 사내는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처럼 주위를 살폈다. 그는 짜장면 양념보다 더 느끼하게 웃음 지으며 승권 씨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엔 꼭 짬뽕을 시켜 드쇼잉. 우리 집은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제맛이지라. 짬뽕이 전문이걸랑요. 크크크. 반죽 좋은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승권 씨는 할 말이 없었다. 검정색 비닐봉지에 후들후들한 일회용 그릇, 팅팅 부른 짜장면에 그것도 모자라 짜장면의 맛은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당부하는 것 같았다. 사내는 흠흠한 표정을 지으며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 사내의 노랫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잠시 후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승권 씨는 아슬아슬하게 힘을 조절하며 나무젓가락에 팔을 벌렸다. 뚝 소리와 함께 나무 부스러기가 하얗게 날렸다. 무지막지한 실패였다. 나무젓가락 하나가 정확히 반쪽만 남았다. 승권 씨는 은근히 화가 났다. 맛있는 국물을 쏟고 뜨거운 국물에 다리까지 데워버린 꼴이었다. 승권 씨는 턱없이 짧은 반쪽짜리 젓가락을 간신히 손에 쥐고 팅팅 부른 짜장면을 비볐다. 짜장면은 도무지 비벼지지가 않았다. 젓가락에 몸을 찔린 면발들은 섞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고 소리치며 덩어리째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승권 씨는 하는 수 없이 군데군데 덩어리진 짜장면을 밀가루 떡처럼 뜯어먹었다. 짜장면 그릇을 통째로 들어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배가 고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덩어리진 짜장면을 씹으며 승권 씨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짜장면을 배달해준 사내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다.
얄미웠지만 왠지 그가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짱구를 쏙 빼닮은 그가 한 말이 우스웠다. 여기가 야학이니께 공부 가르치는 곳 맞죠잉? 그의 묻는 말에 승권 씨는 네라고만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지 나가 우리 마누라 몰래 짜장면 속에 메추리알을 4개나 짱 박아가지고 왔단께요. 많이 드시고 공부 열심히 가르치쇼잉? 나가 가방끈은 짧아도 공부 중요한 건 잘 알지라.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또다시 느끼한 표정을 지었다. 갠소롬이 눈을 뜨고 목소리까지 잔뜩 깔고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선상님 앞에 있는 짜장면이 시방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오잉? 내 안에 메추리알 있다 하잔소. 우하하하하. 면발이 돌돌 뭉쳐진 짜장면을 뜯어먹는데 승권 씨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그의 썰렁한 개그 때문이었다. 거무튀튀한 짜장면 속에서 통통한 메추리알이 마술처럼 튀어나올 때마다 승권 씨는 그의 말이 생각났다. 내 안에 메추리알 있다. 승권 씨가 지금도 그를 생각하는 건 장난기 어린 그의 개그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해준 그의 어머니 이야기 때문이다. 선상님, 나는 말이오. 사람들이 짜장면 좋아하는 속을 모르겠소. 내 코는 짜장면 냄새가 저러 그런지 짜장면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지라. 허기사, 우리 엄니 살아계실 때는 엄니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니는 한겨울에도 노상 덥다고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지내셨지라. 노인네 단단히 노망든 줄로만 알았지 그 깊은 속을 누가 알았겠소? 자식들에게 늙은이 냄새 풍기는 게 죄스러워서 엄니가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지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소? 나가 젊을 적 서울 막 올라와 중국집 주방장 보조 일할 적에 막내 아들 보고 싶다고 우리 엄니 이 먼 서울까지 올라왔지라. 변두리 허름한 여인 속에 들어가 엄니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잠결에 우리 엄니 울음소리가 들렸소. 눈을 떠보니 주방 보조 일하느라 설거지물에 퉁퉁 불어버린 아들 손 붙잡고 우리 엄니 서럽게 울고 계셨지라. 그날 우리 엄니 밤새 울었소. 지 아무리 잘난 자식도 자기 엄마 눈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맞는갑소. 우리 엄니도 참말로 쓰디쓴 세월을 살다 가셨지라. 짱구를 닮은 사내의 눈빛은 젖어 있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는 그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고 했다. 찔레꽃. 은실이는 엄마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조붓한 오솔길에 하얀 찔레꽃이 무덕무덕 피어 있었다. 은실이는 엄마 손을 놓고 찔레꽃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은실이는 찔레꽃 송이를 가만가만 들여다보았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찔레꽃이야. 너희 외할머니는 찔레꽃을 제일 좋아하셨어. 찔레꽃? 얼굴이 꼭 강냉이처럼 생겼네. 은실이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찔레꽃 앞에 서 있는 은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외할머니는 왜 이딴 꽃을 좋아하셨을까? 왜? 이 꽃이 예쁘지 않니? 아, 미워. 가시가 너무 많잖아. 이 꽃은 미운 마음을 가졌나 봐. 그러니까 뾰족한 가시가 이렇게나 많지.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은실이가 말했다. 엄마가 방긋 웃으며 은실이에게 말했다. 누구를 찌르려고 가시를 만드는 꽃은 없어. 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었을 거야. 찔레꽃은 말이야. 제 몸에 있는 꿀을 다 빨아가도 벌이나 나비를 가시로 찌르지 않거든. 은실이는 여전히 떠름한 표정으로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실아, 좋은 것들 중에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 밤송이도 가시를 가지고 있고 생전나무도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 엉겅퀴꽃이나 아카시아도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도 가시를 가지고 있어. 우리 은실이는 친구들의 좋은 점을 많이 많이 칭찬해 주렴. 칭찬은 사랑을 주는 일이니까. 은실이는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은실이 얼굴이 찔레꽃보다 환했다. 은실이는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산길을 걸었다. 찔레꽃 향기가 은실이 뒤를 몰래 몰래 따라갔다. 은실이는 자꾸만 고개를 돌렸다. 은실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찔레꽃 향기도 옴찔옴찔 걸음을 멈추었다. 할머니의 밥그릇. 이른 아침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재혁은 서둘러 청량리에 있는 굴다리로 향했다. 무료로 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재혁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식대와 식판, 밥과 반찬들을 굴다리 안쪽으로 서둘러 옮겼다. 종호가 조금 넘어 배식이 시작되었다. 재혁의 앞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밥 조금만 더 주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네, 할머니, 더 드릴게요. 재혁은 할머니 식판 위에 한 주걱의 밥을 담아주었다. 됐지요, 할머니? 에이구, 조금만 더 주세요. 할머니는 미안했는지 말꼬리를 흐렸다. 자원봉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할머니,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드시고 2차 배식 때 더 드세요. 밥만 쌤처럼 가져가서 남기면 아깝잖아요. 드시고 다시 오세요. 아셨죠? 아, 네. 알았어요. 할머니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배식대를 떠났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 둘 굴다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식사 한 자리를 청소하기에 재혁은 빗자루를 들었다. 그런데 조금 전 밥을 더 달라던 할머니가 봉지를 들고 굴다리 한쪽에 서 있었다. 재혁은 할머니에게로 다가갔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까 밥을 더 드렸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아니에요. 만날 밥만 얻어먹어서 오늘은 나도 청소 좀 하고 가려고요.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체스럽게 생각하는데 밥까지 주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할머니, 저희들이 청소하면 돼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아니에요. 지금은 늙어서 그만뒀지만 한평생을 청소부로 늙은걸요. 내가 청소할 테니 빗자루 이리 주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뺏으려고 재혁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있던 봉지에서 밥그릇 2개가 와르르 쏟아졌다.
눈처럼 하얀 쌀밥이 질척한 땅 위에 봉긋이 누워 모락모락 김을 튀어내고 있었다. 아, 이걸 어쩌나, 이걸 어째. 우리 손녀 줄 밥인데. 가슴에 고여있는 아픔을 뱉어내듯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어 쉬었다. 죄송해요. 어쩌죠? 손녀 주실 것까지 챙기시느라 할머니께서는 밥도 못 드셨겠네요. 나 같은 늙은이야 몇 끼 못 먹어도 괜찮아요. 어린 상추 이파리 같은 손녀를 배골게 할 수는 없어서요. 어미 아비 없는 손녀하고 단둘이 살거든요. 봉지에 밥을 담아가면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밥그릇을 가져온 건데 한 그릇은 점심에 주고 또 한 그릇은 저녁에 주려고. 이를 어쩌누. 할머니는 밥에 묻은 흙을 떼어내고 있었다. 저에게 눈이 젖어들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면 되니까 가시면 안 돼요. 꼭이요. 재혁은 시장 쪽으로 뛰어갔다. 할머니께 김밥을 사드리고 싶었다. 줄임배를 쓸어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김밥을 받아들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서 어쩌지. 할머니 드실 김밥도 여유 있게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늙으면 염치도 없어지나 봐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할머니, 내일 오실 때는 소녀 갖다 줄 밥그릇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재혁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등이 굽은 할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슬비가 바람에 날리며 할머니의 백발이로 하얗게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11명의 북내레이터들의 졸업작품 낭독이었습니다.